레이건이 소련이 미국을 추격하는 것을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트럼프는 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따돌린 그런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아있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점이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금값도 떨어졌고 코인값도 떨어졌고 국채 가격도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모든 것을 던지고 시장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금융시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위기라는 것이 바로 직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저 미래세 자산운용 현재 고문으로 있고요. 오늘 전체 인구라든지 우리나라 산업 변화, 경제 이런 쪽에 관해서 제 짧은 지식이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가 제일 큰 이슈인 것이고요. 당장 없어질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전체 무역 구조나 이런 것들, 세계 무역 구조, 거기에서 미국의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관세 부분은 물가를 좀 올리게 되고요. 그래서 의외로 이번에 주가가 떨어질 때 금리도 올랐습니다.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관세율을 올리더라도 미국의 연준이라고 그러죠. 페드가 이제 경기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그렇게 좀 어렵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부분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올해 처음에 한 2번 정도 인하할 거라고 보았는데요. 이제는 25bp씩 한 4번 그 정도까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될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까지 경기 침체로 보고 있는데요. 70%로 보고 있다는 것은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연준 의장인 파월이 며칠 전에 자기 미국 경제 전망을 하면서 2.1에서 1.7%로 성장률 전망을 낮추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환율을 가지고 또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은 여전히 올해는 적어도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장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예전은 이게 엄청나게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트럼프의 그 중에 이제 논리적 기반을 제시한 사람이 피터 나바로나 그다음에 스테판 미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트럼프가 단순하게 관세 부분이 아니라요. 나바로나 미란의 이게 전체 미국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구조와 다른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나바로 입장에서 그 글을 보고 그 사람의 주장을 보면요. 결국 지금 가장 미국이 대응해야 될 곳은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코스트가 들고 미국의 경제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외의 주변국들,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게 있어서도 약간 돈을 거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체계를 바꿔 나갈 것이고요. 환율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 이제 또 협상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는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트럼프는 레이건이 그때 소련이 미국을 추격하는 것을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트럼프는 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따돌린 그런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아있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추격에 대한 대응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이것은 민주당도 다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방법론의 차이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트럼프는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보던 것과 다른 그런 이론적 기반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기용을 해서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변동성은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트럼프 행정부가 나고 나서 관세율이 소폭 올랐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조정을 하기는 하지만은 또 관세율은 이제 소폭 좀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쪽에 이제 방향으로 나갈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관세율을 또 이제 3개월 동안 협상들을 해 나갈 텐데요. 그런 와중에서 변동성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 변동성에 또 하나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까지 갈까 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주식은 변동성 장세라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퍼가 한 24, 25 이 정도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S&P 500의 퍼가 평균은 한 16 이 정도 선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은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4.5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4.5까지 떨어졌다가 국채시장 10년짜리 이런 것에서 50bp 0.5%포인트가 오른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샤크라고 할 만큼 큰 부분이고요. 원래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면은 국채금리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점이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금값도 떨어졌고 코인값도 떨어졌고 국채 가격도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모든 것을 던지고 현금시장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율 25%를 부과하고 나서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서 90일 유예를 둔 것, 금융시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위기라는 것이 바로 직감이 됩니다. 사람들이 금 가격이 안 오르고 국채 가격이 폭락을 했다 그러고 현금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불안하게 시장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90일 유예하면서 한 걸음 이제 조금 물러섰던 것이고요. 이게 합리적인 걸음인 것이죠. 어떻게 하루에 온 전 세계 25% 관세율을 때립니까? 그건 전 세계가 거의 깔아앉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도 올라갔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관세를 때리게 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가 뛰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장이 좀 안정되면 또다시 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우리나라 증시가 괜찮을 거라고 보았는데요. 여전히 조금 그래서 괜찮다가 또다시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이 이제 관세 충격입니다. 결국 관세 충격이 이제 우리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관세율이 어떻게 협상될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외된 분야는 계속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여전히 괜찮지 않을까, 괜찮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돈이 그래도 미국 주식은 비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돈이 좀 몰려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 증시가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혁신 기업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차세대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이제 성장성을 가진 기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 변화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AI라든지 뭐 바이오테크라든지 차세대의 성장 산업에 있어서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확실하게 가진 곳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퍼라는 것이 뭡니까? earning, 수익은 과거의 데이터이고 프라이스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퍼가 낮다는 것은 미래 우리나라의 기업이 불확실하다는 가장 부진한 이유는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한 5년 동안에 700조 원이라는 돈이 부동산으로 다 흘러가고 하이테크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흘러가지 못한 것, 그것들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은 일정 부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한 해 두 해 정도 좋아질 수는 있지만요, 지속적으로 좋아지기는 힘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준비해서 성장성을 갖고 그 기업을 키우려면요, 뭐 여전히 그것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올해 뭐 이런 식으로 잠깐의 기간 동안에 기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평가된 기업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한 1년, 2년 정도의 기회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트렌드를 우리가 아직도 상향 트렌드로 가져가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배구조 이런 문제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 왔고요. 그 부분은 계속 고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메이저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세컨드 메이저 정도는 속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고쳐가야 되고요. 가장 메이저는 결국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쟁력이나 기업의 성장성입니다. 그게 좋으면은 국내 주식 가격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배구조는 뭐 어쩌면 고칠 수가 있죠. 그런데 기업의 성장성과 기업의 경쟁력, 이 부분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1년, 2년 고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3년, 5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돈이 들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에서 나오는 결과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보시면은 벤처나 이런 쪽에 씨앗이 안 뿌려졌습니다. 이런 쪽에 돈이 들어가고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데요. 그 전에 좀 우리나라의 벤처에 좀 씨앗이 뿌려지다가 근래 한 3, 4년 동안은 거의 안 뿌려졌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우리도 페이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기업들, 언제 지금의 일부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경쟁력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생산성을 가장 높이는 것은 새로이 태어나는 기업입니다.
그게 이제 벤처들을 통해서 새로이 태어난 것인데요. 그게 국가의 생산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여하튼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벤처니까 실패를 하고 날아가는 돈도 있을 텐데요. 그걸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자금의 흐름을 꼭 그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란 자산에 가지고 있는 돈이 몰리면서 그 자산 가격을 올려서 돈을 버는 그 돈 놓고 돈 먹기식의 형태가 계속 엄청난 그런 판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기업 경쟁력 벤처는 이제 소외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최근에 벤처가 돈 풍부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 벤처 기업들 돈 구하러 다닌다고 난리였습니다. 돈이 안 들어간 것이죠, 그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는 활성화해야만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이제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벤처에 투자한 것, 그것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순위를 바꾼 것, 과거 20년 동안 보셨잖아요. 2000년대부터 쫙 바뀌는 것을 보십시오. 기존에 있던 산업에서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새로운 기업들, 배터리나 바이오 이런 것들이 쫙 진출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했었어요, 그 전에.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조금 실기를 하고 있었던 것, 그게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꼭 이런 부분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면은 30대, 40대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 정도까지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을 쭉 보는데요.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해외 주식 35, 국내 주식 15 이렇습니다. 두 개 합치면은 50%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체 투자, 부동산이나 이런 곳인데요. 그게 15%입니다. 두 개 합치면 65%입니다. 이제 나머지 35%가 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에서 가장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그 자산 배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에서 어느 주식을 할까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할 부분인데 꼭 S&P 500이나 ETF나 이런 걸로 하십시오. 종목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하시고 아무래도 그래도 하이 클래스에 속하는 주식은 이제 미국의 주식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면은 해외 주식을 어떤 걸 샀는가 하는 것도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서 국민연금의 많은 브레인들과 외부의 브레인들이 만들어 놓은 자산 배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카피하시는 것. 그게 저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사실은 한 2, 3년 전부터도 제가 유튜브에 뜨면은 꼭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 경제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들만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요. 그럼 뭐 썸네일은 원래 좀 그런 특징이 있긴 한데 제가 아주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는 이제 객관적인 상황을 그런 흐름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의 요점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 그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개인이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인데요. 저의 포인트는 이런 부분입니다. 수축하는 곳에서도 확장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축하는 곳만 바라보고 운명론에 빠지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수축하든지 확장하든지 그런 면에서 그 이면을 쳐다봅니다. 확장할 때 수축하는 것을 쳐다보고요. 수축할 때 확장하는 부분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인구나 이런 걸 볼 때 성장의 단계를 볼 때는요.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거의 정해진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확장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방을 어떻게 구성할까 뭐 등등 그 다음에 고령자들의 문제 이런 쪽의 일자리들이나 이것들이 계속 생겨나니까요. 그쪽을 여러분들이 측면에 초점을 맞추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전문성도 키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확장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장이 스태그네이트 할 것 같아. 그러면 확장하는 나라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갖다 두시면 돼요. 클릭 한 번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시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잘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느 나라 경제이든지 그런 굴곡을 겪기 마련입니다. 호황일 때는 그때 또 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스태그네이트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 하는 그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될까는 거의 정해졌어요. 이거 이야기해봐야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앞으로 확장하는 부분은 어디일까 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들이 꼭 초점을 맞추셔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확장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자산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분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족하게 살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정되게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이유를 들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주된 노동시장에 있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기간이. 서구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 진학률도 낮으니까 한 20세 정도에 들어와 가지고 한 65세까지 일을 합니다. 중간중간 쉰다고 그러더라도 한 40년 정도 일을 하는 셈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요. 직장에 머무른 시간이 30년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이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은퇴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60대 고용률이 높은 이유가 재취업을 통해서 그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이유가 일종의 이제 더블 케어 문제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성인 자녀에 대해서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의 교육비뿐만 아니라 나중에 취업할 때까지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의외로 은퇴 자금에서 비용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로하신 부모님의 이제 케어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간병비 물론 오래 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부모님이 움직이지 못하시고 전일 간병인을 된다면 거의 4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닥치게 될 때는 자기의 모아둔 은퇴 자금이 의외로 빨리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더블 케어로 인한 비용 부분도 우리나라는 큰 부분이고요.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에 머무르는 기간은 짧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 50대 이런 사람들의 일종의 처해진 실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넉넉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은퇴 후 생활비 충당,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퇴의 시점을 늦추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월 300만 원이 없다. 두 가지 선택입니다. 첫 번째가 내가 일하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0대 고용률만 하더라도 거의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된 직장을 나와서 이제 제2의 직장에서 취업을 한다는 것이고요.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꽤 좋은 직장에서 다니다가 지금 나와서 자격증을 따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꼭 돈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기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취업을 통해서 일하는 기간을 좀 더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주택연금화하면은 그러면은 꽤 많은 소득을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 그 시점을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재취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60대 한 중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을 한 70세 이후 정도 이렇게 잘 맞춰 놓으신다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공적연금과 여러분들이 약간 모아둔 금융자산 에다가 좀 더 일하는 기간을 길게 하고 주택연금을 더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국민연금은 이제 언제 받을까 하는 것인데 다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는 시점을 조금 연기를 하면은 연 7.2% 플러스 물가 상승률 정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소득이 없다면은 국민연금을 조금 연기하는 것 이것도 이제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국민연금은 보통 국가가 이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냥 그 제도대로만 따라가셔도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큰 부분은 없고요. 내가 2년 연기하느냐 뭐 이런 부분은 마이너한 것이 아주 메이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메이저한 것은 이제 사적연금에서 일어납니다. 사적연금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받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인출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주는 방식이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직업 가입하시면은 받을 때 얼마 정도 예상된다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결정해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인출하면서 이거를 종신연금에 넣을까, 이 예금에 넣을까, 안 그러면은 월 분배형에 넣을까,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인출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답으로 해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자산을 축적하고 모으는 것보다 더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자산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지식을 좀 갖춰 놓으셔야 됩니다. 그 후에 제가 좀 더 복잡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태우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에 되게 이제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다른 부분은 잘 아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채널에서 접하지 않은 이야기만 좀 드린다면은, 우리가 건강에서 꽤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피트니스하고 운동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도쿄대 연구소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추적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어떤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건강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냥 집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있은 사람, 그 다음에 혼자 열심히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고 걷기하고 한 사람, 그 다음에 한 부류는 그렇게 피트니스도 안 갔는데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활동을 지속한 사람, 제일 건강한 사람은 제일 마지막 그룹이었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지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열심히 피트니스를 하는데요, 근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하고요. 노후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우울증과 또 거기에 따른 치매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방어적인 질병 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든다는 것은 내가 아플 때 어떻게 치료비를 충당할까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의료 쪽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내가 아플 때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돈이 좀 있고 하면은 나의 건강을 훨씬, 나의 나이를 아예 거꾸로 할 수 있을 정도, 나의 관절을 바꿀 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잘 좀 모아 놔셨다가요, 나중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모습과 건강을 엔티에이징하게 바꿀 수 있는 것, 그런 적극적인 대처 방안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퇴후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편안한 주거 환경이라는 거하고 이제 주택을 활용한 우리가 자금을 마련한 것, 이거하고는 조금은 이제 다른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제 중요한 공통적인 이슈는 뭐냐면은 주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나의 주택을 노후에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하는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럼 두 가지 측면입니다. 내가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면은 이런 부분을 이제 축소해서 가고 뭐 이런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 두 개로 크게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어디에 가서 살까? 이것은 여러분들 부부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남성이나 여성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부부 남성과 여성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도심에서 살고 싶어하고 남성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자기 이전에 살던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서 남성은 살다가 가끔씩 올라와서 같이 살고 자기의 부인은 도심에서 살고, 이런 이제 주거 유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남성과 여성은 하여튼 주거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꼭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있어서 이게 노후에 여러분들이 주거 비용이라는 것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20억짜리 집에 있고 5억짜리 집에 있고 하면요, 그냥 내가 집에 있으니까 돈 안 드네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비용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억짜리 집에서 5억짜리로 옮기고 15억을 5%만 운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1년에 7,500만 원입니다. 이게 기회비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금이 부족할 때는 결국 그런 부분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것이 이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연금을 꼭 주택에 대한 관점을 바꾸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주택은 꼭 물려줘야지 하는 그런 관점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활용해서 연금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꼭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내가 한 60, 65세를 넘어가서 나의 지금까지 살던 주택이라는 자산을,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지뿐만 아니라 자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의 문제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까 하는 것도 꼭 고민해 봐셔야 되는 그런 부분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의 이슈에 있어서는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꼭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은퇴 후에 일을 왜 하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하기를, 일단은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내가 뭐 사회에서 의미와 그 다음에 나의 역할 이런 것들을 찾고 싶다, 건강도 해지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좀 부족한 분들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장수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조금 깊이 들어가셔서 어떨까 하고요. 비유를 한다면은 조금 깊은 곳에 거물을 한번 쳐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휘의 물고기가 잡힐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걸 아레테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이것은 잘 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오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장수 사회는 이런 부분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스무센 모험이 쓴 소설 중에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붙였을까? 인데요.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은 폴 고갱의 이야기입니다. 고갱이 이제 증권 브로커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림을 그리러 파리로 갑니다. 40대 들어서. 그리고 그때부터 그림 공부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타히티 섬에 가서 평생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크게 본다면은 폴 고갱 달과 6펜스에서 자기의 인생 전반의 삶은 일종의 6펜스의 삶을 살은 것입니다. 6펜스라는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다 동그랗고 똑같아요. 그런데 6펜스의 삶, 자기의 이제 어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 인생 지금 앞으로의 장수 시대는 이제 일종의 달의 삶인 것이죠. 그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자기가 강점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펼쳐보시는 것. 그래서 좀 더 깊은 곳에 깊은 목표를 두고 거물을 한번 펼쳐보셔도 될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본의 아쿠타가와상이라든지 군조 문학상이라든지 유명한 이제 문학상이 있는데요. 거기 신인들이 다 이전에는 20대들입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런데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보면은 거기 신인문학상이 받는 사람들이 60대, 70대, 50대 이렇습니다. 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이나 아레테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오케이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역할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오케이 이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피워오지 못했던 꽃이 있다면은 그 꽃을 이렇게 활짝 피워보는 그런 시기로 좀 더 깊은 곳에 거물을 한번 쳐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IMF 때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라고 하니까 이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 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IMF 위기와 앞으로 올 위기는 이제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겪어보지 못한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IMF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장의 잠재력이 있고 인구 면에서도 아주 폭발적으로 좋은 인구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MF 위기를 겪고 나서 V자형으로 회복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IMF 때하고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인구도 그렇고 성장의 잠재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겪게 될 위기는 IMF 때와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요. V자형처럼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꽤 오랜 긴 기간 동안에 정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었죠. 우리나라는 계속 고성장을 해왔기 때문에요. 성장 일변도로 달려왔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자전거가 열심히 달리다가 거의 멈추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 일어날 때는 이제 여러 다른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기도 오게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일본도 여전히 투자나 이런 데 80년대, 70년대 고성장이었죠. 그런데 일본 90년대 이후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 중에서 뭔가 해보려고 한 사람들은 다 실패를 한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은 경제에서 뭔가 해보다가 이제 실패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복지부동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나은 것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변화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이유를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한 10년 동안에 일단 부채로 성장을 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부채로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채를 갚아야 될 때입니다. 페이백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비를 제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부채로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 통화도 늘어나고 돈도 빌리고 하면서 이 돈이 생산적인 곳에 막 투자가 되었으면은 비록 실패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혁신적이거나 좋은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부채로 성장하면서 빌린 돈의 거의 상당 부분의 돈이 지난 한 5년 뭐 그 정도까지만 계산을 하더라도요. 기업과 그 다음에 가계에서 한 700조 가량 되는 돈이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자산 가격을 올릴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돈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장성이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근본적인 앞으로 장기적인 요인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구조의 붕괴입니다. 인구구조의 붕괴는 앞으로 다방면에서 무섭게 다가오게 될 테인데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450만 명, 뭐 일단 중간으로 추정키로는 한 450만 명 감소하는데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이런 충격은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제 장기 저성장 그리고 KDI도 마찬가지고요. 2040년대 가면은 0%대 이제 성장입니다. 지금도 이미 1%대 후반대 정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IMF와 같은 위기, 우리나라는 그런 위기는 안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되면서 그런 부분의 인프라는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음에 겪게 될 위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성장률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고용시장, 사회의 여러 다양한 부분의 변화를 겪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것은 한 2, 3년 전부터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큰 망치로 갖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10년, 15년 이런 기간 동안에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기적으로 그런 때에 대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축소사회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성장이 상당히 정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확장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중요해지는 부분 뭐 환경이라든지 고령자들의 요양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인들은 이제 그 부분으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시장이 2024년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데이터에서 이제 미스리딩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요. 취업자 감소, 이거 보면은 20대 취업자 감소, 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3만 명 나온다 하면요. 이 13만 명의 숫자가 사실은 인구 감소, 20대 인구 감소 숫자하고 이제 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로 너무 보시지 말고요. 고용률과 취업률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고용시장의 특징은 보면은 20대 시장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처음으로 이제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직장에서 이런 그 고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취업 시장이 어렵습니다. 또 20대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전체적으로 고용 시장이나 취업 시장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용 시장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일주일에 단기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취업률에 잡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취업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대의 많은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그런 일자리를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는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특히 선진국 비교해서는 우리나라는 취업 상황이 청년들 같은 경우 좋은 편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적은 숫자의 좋은 일자리를 두고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대학 경쟁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사교육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고용시장의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20대 고용시장은 이제 그렇게 특징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기의 직장을 잡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30대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 괜찮은 편입니다. 잡마켓이 괜찮고요.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요즘 산업이 우리나라가 디지털이라든지 서비스 쪽으로 산업이 변화해 가면서 여성들 쪽이 상대적으로 남성들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 일자리가 조금 그러니까 취업 상황 조건들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40대까지도 뭐 괜찮게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대에 가서는 우리나라가 55세 정도가 이제 주된 직장에서 나오는 시기가 되니까요. 50대가 이제 고용시장이 약간 흔들리고 거기서 변화하는 것이죠. 보시면은 20대 고용시장에 들어갈 때와 그 다음에 50대 중후반에 고용시장이 이제 주된 시장에서 나올 때 이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지금 크고 여기서 조금 상황이 이제 안 좋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60대 이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재취업 등등을 통해서 일자리는 안 좋지만은 그래도 고용시장이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20대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취업자 수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지 말고요. 고용률, 취업률 이런 걸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고용률 데이터는 전체 인구 대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숫자를 고용률이라고 그러고요. 취업률이라고 한다면은 비경제활동 인구를 빼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하는 사람의 이제 데이터를 가르치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에서 이제 경제활동 인구를 하다가 나 안 할래 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져버리면은 그럼 취업률이 높아집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에 숨어있는 부분을 조금 잘 읽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지표들은 그렇게 선진국에 비교해서는 꽤 좋은 편입니다.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고용시장이라고 하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입직이라고 그러죠. 하는 20대 고용시장이 실질적인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고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대 중반 이후부터 있어서 이제 주된 직장에서 나오는 이 시장에 있어서 또 그런 비슷한 변화가 그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미래를 본다 그렇게 본다면은 20대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해서 상대적으로 좋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봇이나 이런 거 활용도가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관세나 이런 문제로 기업이 대기업화되면서 글로벌화되면서 해외로 공장을 이제 계속 짓습니다. 그게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일본은 보시면은 80년대 중반부터 해서 거의 2010년대까지 계속 해외 공장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일자리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요. 이 시기도 좀 지나면 이제 젊은 사람의 숫자가 워낙 적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기는 할 텐데요. 현재 국면에서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은 좋은 일자리를 두고 처음 직장에 들어가는 20대들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꽤 타이트한 모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AI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위해 과연 또 다른 어떤 기술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AI는 여전히 대세를 잡은 것이고요.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고 그걸 백업해주는 것이 또 클라우드니까요. 그것은 뭐 여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쪽에 이제 조금 기술을 보셔야 되는 것이 로봇 쪽 관련된 기술. 요즘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로봇이 AI가 없었으면은 사실은 장난감 같았는데요. 산업용 로봇에 머무르기 쉽죠. 그런데 AI라는 이제 IQ 높은 뇌가 탑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봇이 이제 막 급하게 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로봇 산업이 괜찮다고 보았을 때도 그 한 5년 전 제가 책을 쓸 때가 한 5, 6년 전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로봇에 탑재되는 AI의 그 IQ가 낮은 편이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이게 AI 기술로 이게 점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 부분도 여전히 이제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술이라고 하면은 AI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연 보안이나 이런 쪽을 얼마나 생각을 해보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지털 쪽의 시큐리티, 보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전히 이제 중요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은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행정부는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을 2차적인 문제로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요. 환경은 여전히 지금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환경 문제 때문에 다양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여전히 중요한 기술 분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언제 여러분들도 대충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원칙, 우리나라 부동산은 양극화된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실 거고요. 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좀 개선될까? 안 개선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한 15년 동안 인구가 400만 명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우리가 멸실되는 주택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은 남아 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방 지역 양극화되어서 그 부분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다, 뭐 좋다 이런 부분은 거의 생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이제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도심의 부동산 가격이 이제 양극화되면서 꽤 높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은 제일 퀘스천입니다. 뭐 쉽게 말한다면은 서울 지역 혹은 서울의 강남 지역의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 이게 결국 제일 이제 궁금증이죠. 궁금증인데요. 저는 이제 그것은 앞으로의 변화를 이제 조금 정책의 변화 이런 것을 봐야 될 텐데, 물론 혁신적인 어떤 혹은 아주 혁명적인 그런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지금 예를 들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균형, 지역 비례 선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요. 지방 소멸을 이제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방 소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여하튼 그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되면은 도심 지역이라고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서울도 여전히 고령화 되게 될 것이고요. 서울의 인구 여러분들 아시죠? 경기도로 나가긴 했지만은 서울의 인구는 지금 5년 10년 동안에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 제가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길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고령화되는데 다른 나라는 괜찮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나라와 같은 인구의 변화를 겪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조차도 학회 출산율이 1.2명인데요. 우리나라는 0.7명입니다. 한 20년만 지나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인구의 무서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뭐 고령화되어도 괜찮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것이다? No,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혁명적으로 거의 붕괴 수준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너무 향후에 높은 기대율, 상승률 이런 부분은 조금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부동산 이런 부분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중상층 이상의 사람도 접근하기 힘든 그런 쪽의 부동산입니다.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해 플레이하는 그라운드가, 필드가 다른 부분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제일 리스키한 부분은 어떠냐 하면은 한 중상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무리해서 사는 부동산, 이런 부분은 저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기의 변화, 그 다음에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의 부동산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도 조금 지역에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가격이 올랐다가 시장에 안 좋으면 뚝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은 그 층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층에 속하는 주택가격, 부동산 시장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5년이면 얼마 시간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정확히 얼마나 변할지는 모르지만은 대략 지금 한 450만 명 그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요. 엄청나게 인구 숫자, 많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는 것, 그걸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AI 쪽에 당연히 이쪽은 이제 하이테크 기술에 속하니까요. 그리고 AI에 응용을 하는 쪽 이런 쪽도 앞으로 많이 펼쳐지겠죠. 사실은 우리가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이 앱 관련돼서 또 많은 직업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또 유튜브 관련해서 또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그 AI라는 것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걸 활용하고 응용해서 이제 생겨날 수 있는 직업인 것이죠. 그런 부분도 이제 살펴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특징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그 로봇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집중하게 되겠죠. 줄어드는 청년층의 인구, 노동력을 이제 로봇으로 이제 좀 대체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로봇 관련된 것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바이오나 헬스케어나 뷰티입니다. 이제부터 고령화가 시작돼요. 여러분들 요즘 TV 보시면은 이게 60대 해놓고 이게 실화냐 뭐 이런 거에 이제 젊어 보인다는 것이죠. 안티에이징이기도 하고 뷰티 인더스트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사람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젊게 보이고 하기 위해서 요즘 피트니스 같은 경우 서울 도심은 이제 직장인들이니까 젊은 사람들이지만요. 조금만 경기도 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50대 60대들이 피트니스에 마구 나와 있습니다.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저렇게 피트니스가 많이 생겨날까? 젊은 인구 중에 피트니스 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나서이기도 합니다만은 50대 60대가 또 이제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뷰티, 건강, 그다음에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이런 쪽 산업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산업 부분이 요양 부분입니다. 요양은 이제 내가 하기에 좀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앞으로 계속 생겨날 일자리는 요양입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느냐 부분에 따라 다르기는 할 텐데 한다면은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 소멸 이런 거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방이나 서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의 재생 부분입니다. 지방 소멸을 놓아둘 수는 없기 때문에요. 지방을 어떻게 재생시켜서 활성화시킬까 하는 부분이 키 이슈로 떠오르고 일본 같은 경우에 전폭적으로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본은 그런 부분에서 꽤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과거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관광으로 일본에 유입되다가요. 요즘은 한 3,000만 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게 각 지방들이 지방의 특색을 활용해서 이제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방 재생 전문가인 것이죠. 그러면은 그 전문가로 이름이 좀 떨치게 되면은 이 지방에 가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저 지방에 가서 이제 컨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고 제가 이제 복합 불황에 빠진다 이렇게 하면은 운명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거 이제 끝났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또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직업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왜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 아까처럼 지방이 소멸되면은 거기 대응되기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필요로 할 거고 고령화가 되면은 그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축소되는 상황에서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잘 전환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한 5년 정도의 변화만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쪽에서 이런 많은 일자리들이 다양하게 생겨날지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요 방송사는 많이 줄어들었죠. 파이가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사 레거시 미디어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미디어 시장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레거시 미디어에서 벗어나서 유튜브를 통한 미디어가 확 성장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축소하는 상황에서 확장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직업을 찾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일 구체적인 것은 그냥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럼 성장률은 왜 떨어지느냐? 일단 구매력이 있는 인구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소비가 이제 둔화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생산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생산이라는 것이 자본과 노동과 그 다음에 생산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 노동력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거의 앞으로 1%대
갔다가 이제 0%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경제적인 면 유의외에 다양한 이제 사회적인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뭐 고령자가 많아지고 2060년이면 아직 많이 멀었지만은 그때 되면은 이제 고령자 비율이 50%에 육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젊은 사람의 인구는 적어지고 그럼 사회적인 변화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령화는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이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지금 영향을 준 게 이런 정도냐?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영향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구의 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총 인구 숫자가 피크를 치고 이제 롤러코스터로 간주하면은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금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총합적으로 나온 것이 경제 성장률의 하락,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장기적인 정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미래 세대 문제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도시국가나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유례없이 가장 저출산이기 때문에요. 미래 세대가 과연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합니다. 미래 세대가 어떻게 해야 서바이벌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라.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저는 이 부분의 변화는 사실은 너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떤 다른 나라도 이 궤적을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처음 이 궤적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를 이제 혹은 건강보험료를 지탱하려다가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적자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뭐 그 다음에 그 후에 기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등등으로 인한 적자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정체하게 되면은 포퓰리즘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뭐냐? 성장이 크게 될 때는 포퓰리즘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과실이 떨어지게 되는데 성장이 정체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쪽에 뭘 더 풀어주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다 거기 환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퓰리즘은 이제 재정 적자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재정 적자는 이제 미래 세대가 이 부분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경제가 변동성이 아주 커지게 되고 불안정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래 세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저도 그 부분은 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앞으로의 한 20년 정도 후에 일어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지금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좀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가게 할 것인가? 포퓰리즘으로 흐르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에 단 것을 먹고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라의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게 노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 방향은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들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많고요. 국가가 당연히 대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텐데요. 이제 국가가 대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자꾸자꾸 소진되어 올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재정으로 해줘. 우리나라 아직도 그래도 재정이 그나마 탄탄한 편입니다. 그거는 이제 위에 선배들이 물려준 전통이니까요. 뭐 그것은 땡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만한 이제 상황이 안 닥쳤던 것이고요. 이제 닥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적자도 계속 커지면서 나중에 이제 건강보험의 적자가 누적되게 되겠죠. 누증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수지도 마찬가지. 재정수지 적자를 통해서 이제 국가부채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숫자가 많아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아까처럼 성장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텐데요. 그래서 서구 사회도 이미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한데요. 일종의 각자 도생 혹은 자기 책임의 시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국가가 뭔가
뭔가를 해주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많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여러 다른 직업이나 이런 쪽의 측면에서도 전략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관리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공적연금이라는 하나의 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이제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IRP 연금저축, 그 다음에 뭐 기타 또 ISA도 있고요. 이런 이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져 있는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자기 책임으로 이제 자산 관리를 해서 앞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이 둘을 다 탄탄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공적연금은 국가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부분이고요. 사적연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퇴직연금 안에 어떤 자산을 담을 것인지, 퇴직연금을 내가 중도에 인출할 것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30년, 40년 동안에 이렇게 내가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자산관리, 사적연금 부분에 자산관리를 해서 두 바퀴를 탄탄히 해야 되는 것,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재정 전략의 가장 기반은 뭐냐? 아무리 연금 제도를 잘 만들어 놓더라도 저축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재정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직장에서 65세 한 70세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결국 앞으로의 이런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텐데요.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재정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적연금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예, 유망 기업 당연히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도 뭐 아주 유망한 곳은 뭐 요양병원, 요양원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리들 이런 부분은 일종의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자리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일자리이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면은 저는 이제 한 방향을 찾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사회에도 여러분들이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지방을 재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좀 되는 것 이런 부분도 좀 유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양 관련된 것은 아주 이제 초고령층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이제 50대, 60대, 70대, 5070 이쪽을 타겟으로 하는 직업이 앞으로 계속 시장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뷰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건강 디지털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테크 이런 것 이런 쪽이 우리나라에서는 꽤 계속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도 이제 거기 속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잡는다면은 요양, 헬스케어, 그 다음에 건강, 바이오테크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 재생에 관련된 부분, 환경, 그 다음에 AI나 로봇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야일 거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인구구조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의 미분양, 그 다음에 지방의 아파트 가격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차이, 이 차이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인구구조의 부작용이 100이라고 간주를 한다면은 지금까지 그게 나타난 것은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 90은 이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으로 나타난 것으로 가지고요. 앞으로의 변화를 이대로 계속할 거라고 보시지 말고 그 외에 90이 앞으로 한 20년, 30년 동안 닥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심과 지방의 양극화는 앞으로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좀 더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도심조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아파트 불패 신화죠. 그런 것은 이제 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불패 신화가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매년 한 5에서 10% 가격이 오른다. 그런 일은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로 나누어 본다면은 앞으로 한 10년 그건 정확하게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지방과 부동산의 가격 차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2040년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도심도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차츰차츰 외곽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어떤 퀄리티를 혹은 주택의 퀄리티를 우리가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매겨본다면요. 19, 8, 7, 6 이런
이런 식으로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좁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핵심적이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아파트는 그거는 살아남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중산층에 속하면서도 높은 아파트를 투기를 위해서 사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시장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